비너스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람만 살짝 불어버리면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그녀의 옷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전해져요. 사람은 원래 있었을 때보다는 없었을 때 상상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죠.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르면 밀로의 비너스가 오른손은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다들 꼭 만나고 오시는 작품이죠.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그녀의 두 팔이 잘려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비너스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의 비너스, 미의 여신 비너스잖아요. 비너스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니 해도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밀로의 비너스를 꼽아볼 수 있어요.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밀로스라는 섬에서 발견이 되어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이름 때문에 밀로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작가는 미상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추정을 할 때에는 아마 기원전 2세기 천재 조각가로 불리웠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고 소개하던 작품은 이 작품은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을 하고 피렌체에서 빼앗아 왔던 메디치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비너스라고 루브르가 정말 자랑을 하던 작품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권자에서 물러나자 이후 빈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 나폴레옹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유럽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한 회의였었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각국에서 빼앗아간 수많은 작품들을 다시 돌려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다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작품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포함된 목록 가운데 하나가 메디치의 비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예요 라고 어제까지 자랑을 했는데 이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1820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현재는 그리스죠, 밀로스라는 섬에서 이 작품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이듬해인 1821년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져오자마자 루브르 박물관은 말을 바꿉니다. 이게 사실 더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비너스다라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해온 결과 현재 밀로의 비너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고 바뀌어버리게 되죠. 사실 원래대로라면 원조는 메디치의 비너스잖아요. 메디치의 비너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사람도 메디치의 비너스 몰라요. 제 친구 중에 알베르토라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죠? 제가 알베르토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메디치의 비너스 아냐고. 모른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모르는 작품입니다. 일단 그럼 루브르 박물관의 마케팅 때문에만 유명해진 작품이냐? 사실 마케팅도 분명히 한몫하기도 했었는데요. 밀로의 비너스가 아름답고 대단한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 흔히 이제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팔등신의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포즈, 콘트라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깨에서 시작해서 허리와 골반을 지나 엉덩이까지 쭉 내려오는 이 완벽한 S선까지 표현되어 있는 밀로의 비너스의 포즈를 보시면은 이건 조각이라기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여인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옷이 골반 끝에 살짝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너스는 작품 속에 등장을 할 때 전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밀로의 비너스는 옷이 살짝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비너스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람만 살짝 불어버리면 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그녀의 옷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전해져요.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살짝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흘러내려 버릴 것만 같은 저 옷자락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내면에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자락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에로틱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음새 부분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아마 밀로의 비너스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파손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820년에 발견이 되었을 때에도 양쪽 팔이 다 부서진 상태로,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각 작품이 통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몸통, 팔, 다리 다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밀러의 비너스도 자세히 보시면 팔과 상체와 하체가 다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붙인 흔적들을 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각 작품을 통 대리석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조각을 하다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 하나, 귀 살짝, 특정 부위가 딱 부러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웬만한 조각가들은 통대리석으로 만들지 않고요. 몸통, 머리, 팔, 다리 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이걸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 부위에 구멍을 뚫은 다음 철근을 집어넣고요. 그 주변에는 석회 반죽과 모래를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석회가루와 모래와 물을 섞은 다음에 그 석회 반죽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딱 이어붙이게 되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전부 다 조각 작품들을 만들게 돼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조각 작품을 감상을 하실 때에 이 조각 작품을 만든 조각가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피디님이 보시기에 조각가들이 조각할 때 이 신체 부위 가운데 어떤 걸 표현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조심스러워했을까? 머리카락? 아닙니다. 바로 손입니다. 왜 손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각을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펼쳐서 조각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펼친 채로 조각을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각가들은 손을 표현을 할 때 손가락을 잘 안 펼쳐요. 주먹을 쥐고 있거나 물건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손을 몸에다가 붙여버립니다. 이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체 부인 가운데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스처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위가 손이잖아요. 우리는 손의 포즈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또 자유롭게 펼치고 싶었던 게 바로 또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가, 이 손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펼쳐놓는가에 따라서 이 조각가의 조각 실력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술관에 가서 조각 작품을 보실 때에는 조각가가 이 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각가의 실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손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통대리석으로 조각하면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었던 조각가는 그리스, 로마 이후로 3명 정도가 있거든요.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안토니오 카누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다 통대리석으로 손가락 마음껏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조각가들이니까 미술관 가시면 통대리석으로 했는지 결합했는지 내지는 손가락 펼쳤는지 붙였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조각가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죠.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르면 밀러의 비너스가 오른손은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버릴 것만 같아 그 치맛자락을 옷자락을 살짝 부여잡고 있었고 왼손은 아마 자신의 상징물인 황금 사과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그걸 앞으로 쫙 내보이는 아마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계에서는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재밌게도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현재 밀러의 비너스가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지만 복원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원래 있었을 때보다는 없었을 때 상상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사실 복원하면 이게 복원 예상도거든요. 생각보다 안 예쁩니다. 복원 안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있었을 때보다는 없었을 때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더 안 예뻐질 게 뻔한데 복원을 왜 하느냐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람객들의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복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영원히 복원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놀랍니다. 그냥 얘가 여기 있구나 이 정도 느낌? 왜 그럴까 항상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봤더니 너무 친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비너스 CF 때 항상 보기도 했었고 또 밀러의 비너스는 아그리빠와 더불어서 미대를 꿈꾸는 입시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 그려본 작품이거든요. 전국에 미술 학원이 2,300개 정도 있거든요. 어떤 학원을 가시더라도 아그리빠와 더불어 밀러의 비너스상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만 밀러의 비너스가 2,300개는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친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보던 조각상이고 너무 친숙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좀 놀란다라기보다는 얘가 여기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밀로의 비너스가 갖고 있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뭐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조각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뭐 조각상의 황금 비율, 건축물의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1대 1.618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설인데요. 이게 미술계에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학설 가운데 하나거든요. 학설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호한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하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다라고 하면서 파르테논 신전이 1대 1.618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가 1대 1.618이다. 밀로의 비너스도 1대 1.618의 비율로 계속 나누어진다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단 하나도 1대 1.618 황금 비율이 적용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 황금 비율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인데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작품 속에 이게 비율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진짜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밀로의 비너스 정도 되는 조각상이라면 진짜 이런 철저한 계산에 의하여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환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율 재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이게 자로 대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못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 1대 1.618 황금 비율은 가짜다.